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한 가지 장면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CEO들을 이끌고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이것이 왜 놀라운 장면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외교관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직접 중국으로 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젠슨 황, 보잉의 수장, 애플의 경영진, 마이크로소프트의 리더십, 그리고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의 핵심 인물들. 저는 이 명단을 처음 봤을 때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기술 패권의 상징들이 한꺼번에 베이징으로 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렬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필요로 한다는 것. 엔키 어워스타이가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방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워싱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규칙을 어기는 나라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불공정 무역을 일삼고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나라. 그래서 압박하고 고립시키고 견제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최고 CEO들을 데리고 베이징으로 날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실제로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 방문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 배경을 생각해 봤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인물 중 하나입니다. 관세, 기술 봉쇄, 공급망 분리, 이 모든 것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트럼프였습니다. 그 트럼프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강경론자가 직접 찾아갔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지정학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힘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때 압도적으로 강했던 나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한때 상대로 인정하지 않던 나라가 어느 순간 협상 파트너가 됩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왔는지를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을 필요로 해서 베이징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을 필요로 해서 직접 베이징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이 방향의 전환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봅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주도하는 나라와 따르는 나라, 압박하는 나라와 압박받는 나라.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쟁이면서 동시에 의존입니다.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관계가 지금 베이징에서 펼쳐지는 장면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한때 상대로 여기지 않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이 직접 찾아가게 만든 나라가 됐습니다. 그 변화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읽는 열쇠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트럼프가 미국 최고의 CEO들을 이끌고 베이징으로 날아간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라 전 세계 권력의 이동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장면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트럼프가 중국을 가장 강하게 압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기억하십니까?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화웨이가 미국 기술 생태계에서 차단됐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됐습니다. 그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던 논리는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성장을 막아야 한다. 기술을 차단하고 무역을 압박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면 중국은 속도를 잃을 것이다. 워싱턴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중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압박이
중국을 다른 방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를 쓸 수 없게 되자 중국은 자체 반도체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미국 기술에 의존할 수 없게 되자 중국은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하자 중국은 오히려 자신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히토류 통제, 태양광 패널, 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를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중국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압박이 중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외부의 강한 압박은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그 압박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자립을 향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후자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차단하겠다고 하자 중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기술 자립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강화됐습니다. 국가가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챕터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것은 젠슨 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인공지능 혁명의 핵심 인물. 그의 이름은 처음에 베이징 방문단의 공개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업의 수장이 없다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의 전용기가 알래스카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포착한 사진 한 장이 언론에 퍼졌습니다. 젠슨 황이 에어포스 1에 탑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처음에 명단에 없었을까요? 왜 중간에 합류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워싱턴이 중국이 엔비디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젠슨 황을 함께 데려가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AI의 시대에 반도체와 AI 기술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교 자산입니다. 협상 카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테이블에 앉도록 만드는 레버리지입니다. 젠슨 황의 합류는 그 레버리지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현대 외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느꼈습니다. 과거의 강대국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가 더 좋은 칩을 만드는가? 누가 AI 기술을 통제하는가? 이것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힘을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면 굴복할 것이라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단순한 것이었는지를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압박은 때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을 받는 나라가 그것을 계기로 더 강해지는 방향을 선택한다면 압박한 쪽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옥죄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중국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역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자, 앞서 저는 트럼프가 중국을 가장 강하게 압박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베이징으로 날아가게 된 아이러니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이 오히려 중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아이러니의 가장 깊은 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미국은 중국과 분리될 수 없는가? 그리고 그 현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수년 동안 워싱턴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디커플링 활동조화.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을 끊고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고 기술 생태계를 중국과 분리된 독자적인 구조로 재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들을 때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위험한 의존성을 줄이고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의 경제적 레버리지를 약화시킨다는 목표.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출합니다. 전자 제품, 기계류, 배터리, 기술 부품, 소비재, 이것들이 미국 경제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중 상당수는 중국을 핵심 생산 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에서 조립됩니다. 수많은 부품들이 이 중국 공급망을 통해 옵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오래 생각하게 만든 것은 전자제품이나 소비재가 아니었습니다.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이름은 낯설지만 현대 기술 문명의 핵심 원자재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갑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합니다. 군사 무기 시스템에도 필수적입니다.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들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히토류의 공급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뿐만 아니라 정제와 가공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캐내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고 기술 봉쇄를 강화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십시오.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전략적 광물의 수출의 규제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AI 개발 속도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방위 산업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현대 전쟁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군대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쟁은 광물 수출 제한으로 시작됩니다. 탱크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앤키트 아와스타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진짜 전쟁은 기술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과의 분리를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공급망을 재편하는데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립니다. 대체 공급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부담을 지게 됩니다. 아니면은 현실을 인정하고 협력의 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쟁하면서도 의존하는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은 어쩌면 그 두 번째 방향으로의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화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강대국 사이의 경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적과 동반자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끊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미국은 배우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은 구호로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세계 최대 두 경제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 온 연결을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미국이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미국이 중국과 분리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히토류, 공급망, 기술, 의존성, 이 모든 것이 미국과 중국을 아무리 분리하려 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연결고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란입니다. 언뜻 보면 이란과 미국의 베이징 방문이 무슨 관계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을 이해하는 순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익히기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안이 전 세계 공급망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상황을 안정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을 위해서 미국에게는 중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이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석유 고객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이 이란이 석유를 팔 곳이 없어졌을 때 중국이 그 석유를 사줬습니다. 이란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중국과의 거래였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무역과 투자도 유지해 왔습니다. 이란, 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란과의 경제적 연결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석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란이 사용하는 일부 군사 기술과 장비가 중국과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입니다. 드론 기술, 군사 부품, 이것들이 어떤 경로로 이란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중국 없이는 이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미국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압박만으로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봉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란과 계속 거래를 한다면 그 봉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란이 중국을 통해 숨구멍을 유지하는 한 미국의 제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설득해서 이란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게 하거나 적어도 이란 지원을 줄이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란 전쟁의 구도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미국은 베이징으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 지원을 줄이는 대가로 무엇을 원할까요? 반도체 제재 완화, 기술 수출 규제 조정, 무역 갈등의 해소, 대만 문제에서의 미국의 태도 변화, 중국은 이란 카드를 그냥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가진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협상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얻어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필요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는지가 협상의 핵심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중동에서의 전쟁이 미국을 중국과 더 깊은 협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지정학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란 전쟁은 중동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중 관계의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에너지 가격을 통해, 물가를 통해 우리 일상에 다 옵니다. 세상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이해하려면 그것과 연결된 모든 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중동만 보면 부족합니다. 미중 관계만 보면 부족합니다. 에너지 시장만 보면 부족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은 그 체스판에서 매우 중요한 수가 놓인 순간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흥미로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 최고의 CEO들을 이끌고 베이징으로 날아간 장면, 중국을 가장 강하게 압박했던 사람이 결국 중국을 찾아간 아이러니, 디커플링이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란 전쟁이 미국을 중국과 더 깊은 협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가장 큰 그림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새로운 종류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세계가 두 개의 블록으로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이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 두 블록은 서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었고 기술도 공유하지 않았고 무역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했습니다. 적언적이고 동맹은 동맹이었습니다.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서로 없이는 자국 경제가 온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냉전보다 훨씬 복잡한 이유입니다. 적이면서 동시에 파트너인 관계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을 사줘야 중국 경제가 돌아갑니다. 미국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싶습니다. 기술 패권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 없이는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중국의 히토리 없이는 첨단 기술 산업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국이 필요합니다. 자, 이 구도를 앵킷 아워스타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경쟁자가 동시에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지금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계에서 진짜 경쟁은 어디서 벌어질까요? 더 이상 탱크와 군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AI 칩을 누가 더 많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가? 히토리를 누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 세계의 공급망에서 누가 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21세기 패권 경쟁의 진짜 전장입니다.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란 전쟁이 보여준 것처럼 군사력은 여전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기술이고 에너지이고 공급망이고 데이터입니다. 그 기반을 더 탄탄하게 구축한 나라가 결국 더 오래 강한 나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중국을 압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중국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으로의 전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하다는 환상에서 상호 의존적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로의 이동, 그것이 미국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역사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적과 명확한 동맹이 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 방향을 잡으려면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복잡한 관계를 관리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킬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적 연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 주권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